직장인분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 초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제액도 환급액도 늘릴 전략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목돈 만들기, 자산 불리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조금 오르네요, 그래도. 뭐가요? 주식이. 아니 진짜 궁금해요. 주식 하시죠? 예, 뭐 네, 조금 합니다. 코인은요? 아, 코인 안 합니다. 왜요? 그리고 사실 그 머니 트레이너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과 에너지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 부동산이야 뭐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다죠. 뭐. 아니 자 이제 김 대표님 이거 자 이제 12월쯤 오면 이제 또 연말 정산이 신경 쓰이고 그렇죠. 5월 가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또 며칠 또 바쁘잖아요, 다들. 네. 자 지금 이게 이게 뭐 좀 이쪽도 좀 알아야 좀 절세도 되고 환급액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네. 우리 직장인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국세청에서 11월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라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세청의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그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미리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9월까지 사용했던 카드 사용액하고 예. 작년에 내가 냈던 세액 공제 금액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저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쉽나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막 짜증이 나서 막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맞춤형 안내라는 게 뭐냐면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나한테 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세청이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7가지 정도의 공제나 감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좀 놓치기가 쉬운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 같은 경우는 그 체육시설 이용했던 비용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빼먹을 수가 있는데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직전과 직후에 2년 동안에 사용했던 결혼 비용도 지금 공제를 해주거든요. 결혼 비용. 네, 결혼 비용. 그러니까 이제 혼인 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도 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꼼꼼히 좀 챙겨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 세액 공제래요. 저게 100만 원까지. 그렇죠. 오.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맞춤형 안내 서비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 항목, 감면 항목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좀 이렇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아마 좋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제 증빙 자료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예. 자동으로 정보를 끌어와서 해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 또 비용 같은 거. 결혼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홈택스의 항목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서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의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꼼꼼히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이건 이제 매번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약간 헷갈리는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이 예.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소득을 빼준다. 우리가 내 소득에서 그렇죠. 소득에서 빼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좀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고소득자에게 소득 공제는 그죠. 유리하다. 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산출된 세액에서 그냥 일정 부분을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죠. 네. 세금을 매기는 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왜 신혼부부들 보면은 한쪽으로 몰아주면 더 절세 혜택이 크다는 얘기 많잖아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라고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2인 가구 이상이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양가족이라든지 교육비,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적용세율 자체가 높아질수록 좀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또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숫자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죠. 그렇죠. 소득공제. 그리고 70세 이상은 경로자 공제를 또 1인당 100만 원 추가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용카드 공제 관심 있는 분들 많죠. 네. 신용카드는 또 반대입니다. 예,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소득의 25% 이상 쓴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까 예. 25%의 기준점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예. 신용카드는 무조건 소득 낮은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있죠. 예. 그리고 소득이 이런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의료비 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냐? 내 소득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까 3% 기준점이 낮은 분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예.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건 질문하기가 싫어지네.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금융자산만 300억 네. 이상인 초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 10,000명 이상이라 된다는데 그 밑에 질문을 보셔야죠. 질문을 봐야 되나요? 아 그러네. 이게 사실 뭐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부자들 돈 모으기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머니 트레이딩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백억 가진 자산가들 중에도 자수성가형 부자라면은 그분들도 1, 2억으로 시작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형 자산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세상에는 딱 자산을 불리고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종류는 일단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사람. 남는 돈으로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일단 써.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예. 이 세상에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후자인데.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돈이 모일지는 우리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2026년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년도에는 나도 좀 시드머니를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저축이다. 선저축. 선저축, 후소비 이 순서를 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찰리 멍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에서 첫 번째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1억 모으기 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수성가형 부자 이렇게 수백억 부자도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1, 2억으로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선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란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도 투자하잖아요. 네, 네, 네.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네네.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자산을 좀 더 불리고 또 이걸 잘 지켜 나가는 게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뭐 우리 머니쇼 시청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뭐 멀리 보기보다는 일단 내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물론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6년도는
그러니까 모든 자산, 뭐 예를 들면 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이 2026년도의 종가가 네. 2025년도의 종가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생각해요. 자산. 모든 자산이. 자산이. 예. 그렇지만 2025년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의 불장이라든지 에브리띵 랠리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자산의 상승률보다는 둔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면 2025년도 종가보다는 모든 자산이 2026년도 종가가 높다면 그럼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뭐 무효 판결이 나타난다면 네. 뭐 이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경제 시장엔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내년 초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높아질지 뭐 이런 우려. 뭐 이런 우려들이 2026년도에도 나타나면서 순간순간 어찌 보면 자산시장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그래 2025년도 종가보다는 2026년도 종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했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시장에서 보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라 이런 말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본인 근데 투자 성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 비율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정도 안에는 큰 돈 쓸 일이 없다. 근데 3년 이후에는 좀 큰 돈 쓸 일이 있을 거예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한 50대 50 정도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년 정도는 큰 돈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5년이면은 상당히 장기간 아닙니까? 네네. 5년 동안은 나는 뭐 결혼할 일도 없고 이사 갈 일도 없고 집 살 일도 없고 그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글쎄, 네. 차 바꿀 일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30%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으로 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기간 자체가 한 5년 정도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기간이 확보가 된다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한 7년에서 10년은 지금 전혀 큰 돈 쓸 일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뭐 나는 지금 결혼할 일도 없고 집 살 일도 없고 차 바꿀 일도 없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안전자산 20에 위험자산 80. 이 정도 하셔도 10년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사실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네. 이유가 우리 네. 관점이 좀 네. 좁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 사서 내년에 전세금 올려주기 전까지 좀 수익을 보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한 5년, 10년 정도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에 대한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예산에 맞춰서 저축과 투자를 계속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면 거예요. 소장님은 위험자산 한 80% 들고 가셔야 돼요. 결혼할 일 없으시고 집 살 일 없으시고 결혼할 차 바꾸실 일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니 그냥 막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한 20년 큰 돈 쓸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그러면 그냥 뭐 저는 그냥 막 산에 들어가랍니다. 자연인 되죠 뭐.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거의 윤택 씨- 10대, 윤택 씨나 90대 10 이 만나고. 정도. 예? 90대 10 정도. 위험자산을 하시고. 90번. 약간 이게 좀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는 게 보통 왜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네. 조금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가 투자했던 돈을 꺼내서 써야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 쓸 일이 중간에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는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길죠. 앞으로 투자 기간이 예. 길 거다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의 투자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냐라고 하는 투자 기간에 맞춰서 네. 위험 자산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김경필 대표님 뭐 우리 SBS 비즈의 이제 머니쇼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뭐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배우신다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청자분의 절반 이상은 저기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어디까지 헛소리 하는가 이걸 갖다가 보시러 오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너무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저희도 배우는 상황이 대충.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이 상황에서는 이게 스마트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근에 수익률 좋다 그래서 너무 어깨 힘들어. 요즘 최근에 회사 가보면 막 웃고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녀? 그러면 뭐 웃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릴 때 동네에 꼭 그런 형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명 어깨에 있었는데. 힘이 들어가서 막 자꾸 친절하게 말 잘해주고 이런 예.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네. 우리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보를 청취하고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건 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대표님 같으면 내년에 국장 하실랍니까? 미국 가실랍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막 거침없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장만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머니쇼 자주 안 나오니까 뭐라고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도소득세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 개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회사에서 조금 운영하는 자금을 이제 예. 미국 주식을 하고요. 예. 최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짧게 가져가면은 보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간과 에너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이 자기 주 종목이지 남의 회사 사가지고 그 회사 올라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긴 그러니까 조금 하는데 최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덜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네. 그 관점을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속 좀 따가우셨겠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배가 아팠죠. 배가 좀 아팠는데 그 전에 좀 그래도 많이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말 난 김에 대표님, 이제 투자에 발 담그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배 아픈 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좀 배 아픈 노하우 있으세요? 거를 아마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 아파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또 포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어떤 원금을 손실했다. 500만 원인데 300만 원 됐다. 200만 원 그럼 계속 마음속에 왜 끓이냐면 내 돈 200만 원, 내 돈 200만 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내 돈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금을 300만 원으로 자산을 재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 돈이 원래 500이었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다. 맞아요. 자산을 재평가해 보니까 나는 내 자산이 300이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주면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아하. 이 멘탈 관리가 투자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륜 스님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륜 스님. 예. 왜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던 게 또 원래 내 원금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런 거 오늘 뭐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갑자기 공돈이 생기거나 네. 어디서 돈을 딱 쓰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나가면 그 돈으로 주식 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100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게 됐다. 그럼 갑자기 이거 어차피 써버릴 뻔했던 돈인데 주식이나 사자. 그럼 주식을 사게 되면 만약에 주식이 좀 떨어져도 기분이 덜 나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돈, 어차피 써버릴 돈이었는데 그렇죠. 예. 주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예.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혹시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런 자산을 좀 불려가는 데 있어서 꼭 좀 가져가야 될 어떤 소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멘탈 관리도 좋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산이라고 봐요. 예산.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한 만큼 저축이나 투자를 못 하느냐. 한 네네. 월급 500 타면은 처음에 신혼부부 때는 그냥 한 50% 저축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는 실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왜 못 하느냐? 왜 못 하겠습니까? 다음 달에
부모님 칠순이 있고 아. 연말에 일본 놀러 가기로 했고 예. 이런 거 생각하면 250만 원을 딱 저축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내가 적금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적금 깨면은 은행한테 예의가 아니다. 은행. 은행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명절 또는 뭐 이벤트, 여행 이런 예산은 따로 만들어서 적립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적립을 하시면은 내가 저축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만큼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TV 보시다가 너무 재밌고 웃겨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그래요? 예. 좀 종종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